코스피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2450, 2480에서는 너무 과하다. 조정이 있을 때 사자. 주식보다는 2월 한 달 동안에는 달러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2월에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기다리자.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건데 매수 기회를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펀드 매니저분들한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방어주, 내수주, 통신, 음식료 사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을 살 기회, 사야 될 가격대를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채권 금리도 좀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채권금리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최근 단기 낙폭이 좀 과하다. 채권 투자하고 싶은 분들도 좀 반등을 기다리자. 제가 2월 한 달, 3월 초중반까지 한번 투자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은 달러일 것 같아요. 달러 ETF도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달러도 원달러 환율도 102포인트를 깼다. 회복했다 깼다 회복하다는데 여기서 등락을 보이다가 한 110포인트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한 번은. 중요한 거는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이럴 때가 있어요. 자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쭉 떨어지죠. 근데 MACD 오실레이터라는 보조지표가 얘는 안 떨어져요.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도 안 떨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멀지 않아서 반등할 거예요 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볼게요. 얘도 쭉 떨어졌어요. 1240원까지 깨버렸죠. 얘는 안 떨어져요. 얘는 안 떨어져요. 일간 차트는 더 드라마틱하거든요. 지금 좀 언더슈팅이긴 한데 1230원을 넘나들고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 낮아졌는데 MACD 오실레이터라는 데에는 저점이 계속 높아져서 플러스 반전하기도 합니다. 멀지 않아서 올라갈 거예요. 스토캐스틱도 원달러 환율 떨어졌는데 얘는 저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멀지 않아서 반등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식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달러 ETF로 한 달 정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02 밑에서 원달러 환율은 1230원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사모으시면은 단기간에 한 5에서 7, 8%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2월 한 달 동안에는 달러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달러 ETF 얘기하셨으니까 또 시장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어떤 것들을 HTS나 MTS의 검색란에 달러 쳐도 ETF가 엄청 많을 거예요. 달러 치시고 ETF가 엄청 많을 텐데 인버스는 하락한 데 베팅하는 겁니다. 그냥 달러 ETF를 사시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한번 보시면서 한 몇 개를 보시면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월이나 3월 뭐 증시 조정 이후에는 증시가 뭐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좀 지지부진해지는 걸까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림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23년 연간 전망을 하면서 제 투자 전략 제목이 반전 드라마였어요. 22년, 23년 1분기까지는 진짜 안 좋을 텐데 반전이 드라마틱하게 2분기 이후 나온다. 왜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가 가시화됨으로 인해서 당장은 안 좋을 수 있어도 좋아질 변화들이 있다. 첫 번째, 물가가 많이 내려가 있죠. 경기 침체에 물가 안정이면 미국 중앙은행은 진짜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은 달러는 약해질 거고 그 와중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원화 위안화 강세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거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고 채권금리 떨어지면서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담보되는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외국인 순매수와 맞물리면서 움직일 수 있다. 이거 쭉 들어보시면은 이거 뭐야? 1월 달에 움직였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점이 조금 안 맞다. 금리 인하가 들어오려면은 경기가 진짜 안 좋아져야 되고 제 전망가들에게 경기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 교통 정리만 끝나면 시장은 다시금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린 거는 23년 1월 증시가 23년 전체 증시 흐름들을 보여주는 예고편 같다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고편인데 잠깐 시작 스타트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대본이나 각본을 약간만 수정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어요. 꼭 2050을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2450, 2480에서는 너무 과하다, 조정이 있을 때 사자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때 2100이든 2050이든 또는 언더슈팅이 나와서 더 밑으로 가든 이번 조정에 잘 사면 올해 말 내년까지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1년 10월 달부터 3,050일 때부터 시장 안 돼요 말했는데, 지금은 이제 밀리면 산다. 근데 따라가서 사는 전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분기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경민 팀장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00이 깨지면 무조건 사고, 2400이 넘으면 일정 부분 정리하고, 외국인이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2200이 깨지면 계속 삽니다. 2400, 2500 근처 가면 일정 부분 팝니다. 이렇게 해서 저점권에서 계속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올해 1분기 때 충분히 모으신 분들이 올해 24년까지 수익을 꽤 많이 거두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다, 그때를 활용해서 비중 확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23년뿐만 아니라 계속 좋게 본다라는 말씀드렸던 이유는 연준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그림이긴 한데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것도 있고, 전 요거 두 개 보면서 와, 연준이 너무 많이 공개해줬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연준이 3월, 6월, 9월, 12월 4번 경제 전망을 내놔요. 네. 점도표도 내놓고요. 보시면 23년 GDP 성장률이 0.5, 24년이 1.6, 25년이 1.8이에요. 네. 자, 23년 경기를 저점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그림이에요. 자, 점도표는 23년 5.1, 24년 4.1, 25년 3.1. 네. 이상하지 않나요? 왜요? 경기는 올라오는데 네. 금리는 100bp씩 떨어뜨려 줄게요. 경기는 좋아지는데 네. 기준금리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투자경기는 엄청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저점을 잘 잡으면 네. 최소한 24년, 좀 길게 25년까지 너무나도 좋은 투자 환경이다. 말씀하신 금리 인하와 경기라는 두 가지를.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그림이 펼쳐질 확률이 엄청 높다. 좋은 그림이죠. 그렇죠. 근데 전제 조건은 있어요. 물가가 잡히면, 2%대로 가면. 무슨 말이냐면, 연준도 미국 중앙은행도 중립금리라고 해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게 2.5%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수준이 적당한 기준금리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5.1까지 가는 거지, 이게 합리적인 수준은 아니야. 일단 물가가 잡히면 다시 2.5로 갈 거야 라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가만 잡히면 경기와 상관없이 금리 인하해 줄게. 그렇게 시장이 기대하는 거죠. 뭐야?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 인하해 준다고?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 인하 더 빨리 하겠네? 근데 시장에서 간과하는 것은 물가가 제대로 레벨이 안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통정리만 해준다면 23년, 24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엄청난 기회가 올 거다. 올 수 있다. 네. 자,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그런 기회가 와도 종목 간 차별화가 그렇죠. 엄청 심하죠. 심하니까 네.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 좀 어떤 업종, 종목들을 담아가야 될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뻔합니다.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알파로 방산하고 인터넷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어느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교집합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첫 번째 반도체, 모든 나라들이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반도체 법안, 유럽은 반도체 이니셔티브, 중국은 반도체 굴기. 왜냐면은 반도체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촬영도 못하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못 보죠. 네. 네. 냉장고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테이블도 없어져야 돼요. 왜요? 이거 만드는 기계에 반도체가 들어갔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난리가 난 거죠.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이죠. 에너지 동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IRA 법안, 유럽은 리파워 EU라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속도를 가속화하자라고 하고 있고, 중국은 보조금, 지원금 주면서 막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게 플러스 알파로 방산을 볼 수 있는 것은 유럽이랑 중동 쪽에서 이번에 UAE랑 정상회담 할 때도 방산 그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자주 국방을 위해서 국방비 지출 늘리고 있죠. 그런 게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단은. 네. 그 이 중에서 제일 좋게 보는 거는요? 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네. 뭐 반도체죠.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시장 규모예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거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차가 막 움직이게 된다면 반도체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가 더 상용화 된다 하더라도 반도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핸드폰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5G에서 6G로 넘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니즈도 더 커질 거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줄어들기보단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반도체 육성 산업을 엄청나게 펼쳐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반도체가 핵심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궁죽변 변죽통 반전 드라마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저희 회사 반도체 애널리스트랑 딱 맥을 닿는 거는 그 친구가 말했던 게 딱 그 얘기예요. 반도체 업황 1분기, 2분기 때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하반기엔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뭘 할까요? 감산. 삼성전자는 뭐 자연스러운 감산을 한다는 뉘앙스를 내비치긴 했지만 실적이 안 좋아지면 거기에 따른 감산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수요가 이렇게 예상이 됐던 상황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던 거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 맞춰서. 근데 감산을 줄여서 뭐 거의 플랫하게 간다고 보면은 수요가 아무리 약해져도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망해 보시는 것처럼 올해 1분기가 됐든 2분기가 됐든 바닥을 찍으면 3분기, 4분기, 하반기, 내년 1, 2분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왜? 감산으로 인한 공급이 줄어들어서 업황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다. 그렇죠. 이게 2016년에 똑같이 나타났어요. 2016년에도 실적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다들 감산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턴어라운드하고 2017년까지 턴어라운드하고 2017년에는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익이 레벨업 된 거죠. 이런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2016년에 어땠냐? 네. 2016년, 17년에 반도체 지수 자체가 100% 올랐어요. 코스피는 26%.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 네. 시장을 이렇게 딱 업종이 멱살을 잡고 막 올라갔어요. 네. 막 올라갔던 그림인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은 네. 소수 업종만. 모두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네. 자, 보시면은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 딱 8개 업종만 시장보다 좋았고 나머지 18개 업종은 시장보다 안 좋았고요. 그중에 10개 업종은 마이너스였어요. 코스피 26%라고 올랐는데 얘는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네. 극심한 차별화가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분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얼만큼 많이 잡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2016년, 17년 2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미디어 교육, 필수 소비재,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2015년까지 너무나도 뜨거웠던 중국 소비주들이, 중국 관련주들이 다 박살이 났어요.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 때문에 올랐을까? 일단 반도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최근 1월 증시에 보신 것처럼 IT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업종은 실적이 좋았던 애들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은행, 3등인데 은행 여기 있죠. IT 가전, 화학, 에너지, 철강. 그러니까 실적 코스피 전체 이익에서 실적이 좋았던 애들이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업종들이 굉장히 소수였고 압축적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아마 2023년 1분기 중에 시장이 흔들릴 때 이 종목, 저 종목, 이 업종, 저 업종 사는 것보다도 진짜로 조금 길게 봤을 때 진짜로 좋아진 애들만 압축적으로 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뭐 계속 좋겠죠. 삼성전자는 감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감산 안 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도 힘든 만큼, 라인이나 그런 거 재배치, 파운드리 쪽으로 라인을 좀 더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랜드나 이런 쪽들은 좀 줄이고, 네. 이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말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감산, 인위적으로 저희 이만큼 줄일 겁니다 라는 것들은 말 안 했지만 자기네들이 주력 산업을 하는 거 지금 업황이 어려운 것들은 좀 줄이고 주력 산업으로 해서 성장시킬 것들은 조금 라인 매치를 더 많이 해서 생산 좀 늘리는 전략으로 가는 거지 생산을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하반기쯤에는 감산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대장이나 삼성전자도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좋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레벨이 올라와서 6만 원대에서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거고요. 네. 5만 원 중반대 정도면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좀 좋게 보일 수 있는 업종은 또 어디일까요? 반도체는 뭐 앞으로 놓치면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같은 컨셉으로 2024년, 23년은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이고요. 실적이 진짜 올라가는 건 24년인데 네. 24년 기준으로 이익에서는 얼마큼 끌어가느냐, 코스피 이익을 얼마나 끌어가느냐 보면 반도체가 또 압도적입니다. 56%. 자기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거의 2배 이상을 끌어가요. 네. 뭐 그러면 좋아지겠죠. 그 뒤를 이어서 화학, 조선, 자동차, IT 가전,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은행. 한번 보시면은 1월 달에 강했던 업종들이 되게 많죠. 반도체, IT 가전, 소프트웨어, 은행.
그래서 제가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화학은 뭐 순수화학이나 이런 쪽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보들이 있고요.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여기는 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사자 문제. 인터넷, 은행 정도까지 좀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은행은 최근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천천히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이나 재정 부분과 실적 부분을 이렇게 조집합해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고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게 방산하고 인터넷.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방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겹치는데 그런 매매 타이밍 어떻게 잡는 되는지랑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특히 뭐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방산,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는 이제 유튜브나 뭐 전문가분들 보면 정말 다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시장이 그렇게 관심이 다 쏠렸을 때 그쵸. 실제로 나중에 딱 뚜껑 열어보면 아닌 것들이 많아요. 많았단 말이죠.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네. 아까 2016년, 17년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얘네들이 잠깐 좋아지고 반등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시장을 압도적으로 끌어가면서 많이 온 거 아니야? 라고 해도 더 올라가고 네. 야,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더 올라가고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반도체 업종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거의 45도 각도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쫙 시장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이 좀 고민이긴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좋게 보셔가지고 너무 쏠리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타이밍도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가장 먼저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실적이 저점권을 향해 가고 있고 주가도 충분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전 저점 수준에 근접한다면 땡큐 하고 사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요런 업종들입니다. 운송, 화학, 정유, 철강, 게임, 유통. 실적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그림이라서 주가가 낮다 하더라도 실적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반등했다 맞고 떨어지고 반등했다 맞고 떨어지고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앞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운송, 에너지, 비철, 기계 이런 업종들이 오히려 24년에는 이익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업종들이라서 조심해야 되는 업종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실적 측면에서는 호황기고 자동차도 호황기입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 자동차는 바닥권이고요. 2차 전지는 이제 회복기라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랑 자동차 특히 경기에 민감하고 유럽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 업종들은 경기가 특히 유럽 쪽에 실물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지 미국 경기가 바닥을 잡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2, 3월보다는 한 2분기쯤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 즉 2, 3월 달에 조정이 막 흔들릴 때 반도체하고 인터넷을 먼저 사시고 그 다음에 3, 4월을 지나면서 2차 전지, 자동차 얘네들이 바닥을 잡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이랑 뭐라 그러죠? 항공우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많이 올랐다 또 떨어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방산은 좀 긴 호흡에서 밀리면 사고 반등하면은 내비두고 밀리면 사고 반등하면 좀 내비두고 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2월, 3월 달에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업종이나 주가의 흐름들이 직전 저점에 근접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FMC가 기다려지네요. 또 팀장님과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